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 중입니다.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남편처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그리고 두 번째, 나왔으면 이제 진술을 하면 될 텐데 대부분 다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랬으면 왜 나왔을까? 이런 질문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김건희 씨가 이제 특검 소환에 응한 이유는 이제 아마도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이 소환 요구를 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체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피하고 일단 수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환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늘도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어떤 것들이 이제 행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진술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입장을 변소를 하는 것인데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특검이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한 방향은 이미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증거를 제공하기보다는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고 법원 단계에서 이제 혐의를 다투겠다. 이러한 어떤 전략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남편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다. 거기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고 결국에 이제 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말씀. 왜냐하면 그 전에 특검 소환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는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이제 김건희 씨가 첫 소환에 응했을 때는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구속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에는 특검에서 본인의 입장을 변소를 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구속 이후에 이제 두 차례, 오늘 포함해서 두 차례 지금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진술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변상의 어떤 이익이 있을 수는 없다. 어차피 기소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 단계에서 본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혹은 진술 내용이 향후 이제 법원 단계 갔을 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당초 특검에게 어떠한 증거도 진술 증거도 확보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사실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특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사소송법 체계상 예. 김건희 씨가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그 진술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해버리면 어차피 증거를 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어느 정도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보니까 김건희 씨만 특검에 소환을 한 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소환했고 또 거기다가 집사라고 알려졌던 김혜성 씨 동시간에 소환한 것도 김건희 씨가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플랜 B로 이 세 사람을 동시에 소환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김혜성 씨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특검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구속을 한 이후에는 이제 수시로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나 김혜성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했고요. 이제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불구속 상태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검사실 간에서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검사와 김혜성 씨를 조사하는 검사가 있을 때 어떤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진술을 그 다른 당사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즉 대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같은 이슈에 대해서 동시에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진술이 뭐가 다른지 누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동시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완벽한 대질까지는 아니지만 간접 대질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대질 신문이라는 게 동시에 소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대질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통상 수사기관에서 대질 신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의자들에게 알립니다. 동의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대질 신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질 신문을 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리고 조율이 되면 대질 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동시에 소환해서 각자 조사를 하고 각자의 진술을 다른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형태의 수사는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대질 신문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수사 기법으로서 동시 소환 전략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게 했었는데 김건희 씨는 결국에 이제 대질 신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지. 네. 그렇죠. 김건희 씨 입장은 분명합니다. 즉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특검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김건희 씨는 수사에는 응하고 있거든요. 수사에 응하고 있고 다만 진술 거부는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하거나 하는 형태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인의 입장은 법원 단계에서 주장을 하고 법원 단계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지금 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랑 완벽하게 다른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남편 같은 경우는 이거 정치 보복이야, 정치 수사야. 이거 다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법리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사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예. 사실 개인 부패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소환될 때 본인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 자체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특별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역할을 아무튼 최소화하고 본인의 관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 특검 자체가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자신을 어떻게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일마 좀 봐줄 만한 측면이 있을까 이런 측면을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에는 진술 거부를 행사하고 법원 단계에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시간에 이제 김혜성 씨도 집사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차를 빌려주는 그 업체에다가 180억 원까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특검이 구속영장을 받아낸 게 보니까 개인 회사에 대해서 횡령으로 받아냈던데 특검의 앞으로의 생각 왜냐하면 특검은 사실은 그 돈이 사실은 김건희 씨 돈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이 보여서요. 그렇죠. 일단 김혜성 씨는 이제 횡령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즉 이제 184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그 중에 46억 원을 횡령했다. 이제 이런 혐의가 있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아서는 46억의 어떤 용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씨 입장에서는 이 46억 원의 어떤 출처를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184억 원을 어떤 경위로 투자받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명을 해야 될 텐데 특검의 수사 방향은 김혜성 씨의 혐의 입증이 주된 목표가 아니고 그 184억 원의 투자 그리고 46억 원의 횡령 그리고 나머지 자금의 어떤 용처들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김혜성 씨의 진술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관여도, 관여의 증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성 씨 관련해서 딱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보니까 4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횡령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차하면 자기가 이거 내 돈이다.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변호를 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변호하고 김건희 씨도 변호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 자체가 특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검법에 따르면 이제 관련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일련의 혐의들과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김혜성 씨는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단절하고 본인 입장에서 정당한 투자를 받은 것이고 투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을 한다면 이제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수사 방향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김혜성 씨의 소명이나 변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특검이 진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이제 뉴스에 아마 내일 좀 더 많은 부분이 다뤄지게 될 것 같긴 한데 나토 목걸이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받았다는 그 뭐 샤넬백부터 시작해서 글라프 목걸이인가요? 거기까지 다 이거는 이제 잃어버렸다. 이거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나토 목걸이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서희건설에서 목걸이를 준 이유가 인사청탁과 관련돼 있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 대가로서 이제 목걸이가 지급이 됐다면 뇌물성, 즉 대가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뇌물로 우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뇌물죄는 공무원 범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지만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또 뇌물죄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를 인사 대상으로 삼을지 그리고 실제로 인사할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공모해서 목걸이를 받고 그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면 김건희 씨도 공범으로서 뇌물죄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아마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받은 것을 이 부분을 입증을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부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몰랐다라는 것을 그 이제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예. 그간의 법원의 어떤 입장이나 판례의 태도에 비춰보면 어떤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몰랐다는 주장이 잘 채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의 범죄뿐만 아니라 지금 공천 개입도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동시에 관여되어 있는 형태의 범죄가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몰랐다 혹은 김건희 씨가 뭐 알리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법원에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그러한 법리적인 판단 하에 어떤 김건희 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호소하는 게 지금 실명 위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여론들도 많습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진료 상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법무부의 입장일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은 뭐 실명 위기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법무부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일단 뭐 피의자의 상태이고 뭐 피고인의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이제 병원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진료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확한 건강 상태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뭐 특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건강 상태 악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재판이나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또 치료한다고 하면 검진 받는다고 하면 또 허용할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박완수 경남지사 전화번호를 한번 물어보셔서 전해드린 기억이 난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박완수 경남지사 알지 못하고 공천에 개입한 바도 없다. 그럴 권한도 없다. 사실 저희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지긴 했는데 명태균 게이트 초창기 의혹 당시에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혹시 김건희 씨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의원, 지금 당대표인데 그때 강하게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기사회생 구해줬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진술도 했었어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박완수 등 알지 못하고 공천에 개입한 바 없다. 그럴 권한도 없었다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했는데 박완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개입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김진태 지사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특검이 무리한 추측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그러니까 2024년 9월 30일 날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었어요. 그때 PC 2대를 압수수색했고 그 안에서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3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김진태 도지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카톡 메시지를 복구합니다. 복구한 그 내용 가운데 충분히 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법하다라고 의심되는 그러한 내용들의 카톡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 이번에 특검이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 관련돼서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 결정적인 이제 내용은 나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정적인 예.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럴 정황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니까 아마 그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최희한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당시 지방선거 당시에 여러 가지 카톡 내용들 아니면 메시지 내용들이 예. 이미 검찰에 확보됐었고 그걸 특검이 그대로 인계를 받았고 받았습니다. 언론에는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예. 이미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는 것까지만 공개가 됐는데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메시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맞아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될 만한 정황들만 공개가 됐었죠.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특검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잘 모른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난 모르고 있고 난 한 적이 없다. 전면 부인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진술 거부를 하면서도 굳이 출석을 하는 이유는 혹시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려 함이 아닌지. 전략적인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김진태 당시 예비 후보와 황상무 예비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때 윤심 논란이 있었어요. 그 윤심은 누구였냐? 황상무 예비 후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에 토론회 준비 팀장을 맡았었거든요. 대선 당시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룰 세팅 관련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진태 예비 후보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컷오프가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은 사실은 김진태 맞습니다. 후보가 있었잖아요. 김진태 후보가 예. 경쟁력도 높고 경선하면 무조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뭐냐?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3자 구도가 됐을 때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공간의 입장에서는 컷오프를 됐지만 경선을 한번 시켜보자.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에 묻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윤심 논란은 김진태 후보한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까지 그 명태균 씨의 어떤 주장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두 개 맞히고 틀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가 점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되게 강렬해요. 그렇지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는 항상 이게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인이 다 했다는 뭔가 자기 과시 욕망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나 특검에서 예전처럼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많은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그 황금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가. 그 녹취는 왜 지금 나오지 않는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고요. 다만 본인이 하지 않은 것들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인 침묵이냐 진술에 대한 거부냐 그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기현 전 대변인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윤심은 황상무에게 있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김진태 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니까 김건희 심은 김진태한테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예, 그렇게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잠깐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게 아니고요. 예. 공간위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는 3자 대결이 됐으면 당연히 민주당한테 자리를 헌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
경선이란 과정을 주자고 그쪽에서 논의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김진태 당시 예비 후보에 대한테 뭔가 얘기를 한다면 그 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 공관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어떤 진술의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그때 상황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황상무 예비 후보에 대한 그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경남지사 관련해서 그 윤한홍 의원 같은 네, 경우가 가장 유력했죠. 윤한홍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랑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한홍 의원 얘기하시는 거 얘기하니까 당시 초창기 때 명태균 게이트 때 초창기 때 윤한홍 의원이 이제 경남지사에 유력한 게 아니냐 대세론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박완수 경남지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의혹을 제기했던 측면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는 본인이 다 했다. 언론상에는 인터뷰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는데 최근에 특검 조사에서는 박완수 경남지사 전화번호만 좀 안내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은 일단 김건희 씨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수사 방해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오빠의 장모집에 있었다는 목걸이가 가짜 목걸이로 바뀌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김건희 씨가 한 거 아닌가, 증거인멸 아닌가 이런 의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완 화백의 그림 문제가 있습니다. 오빠 집에 압수수색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 그림이 이틀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느냐? 오빠의 장모집으로 갔는데 그 옮겨지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고 합니다. 김기용 전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그림이 이후한 그림이 2022년 6월에 대만에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을 받은 그 화랑의 운영자가 행방이 좀 묘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그 그림이 본인은 대만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그림이 누구를 통해서 거기까지 갔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그 그림을 누구한테 받아서 그거를 친오빠한테 줬다가 친오빠가 장모집으로 옮겨놓은 건지 아니면 친오빠가 이거와는 아주 별건으로 누구한테 이제 선물을 받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른바 나토 목걸이라고 하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는 이게 가짜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진품이 발견이 됐고요. 그 전에 그 목걸이 가품이 본인의 친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이후한 화백의 그림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소유였는데 오빠 집으로 갔다가 오빠 집에 장모집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데 일단 오빠도 나랑 관련 없는 그림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역시 나도 잘 모르는 그림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씨가 이완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 수천만 원짜리 진품이라고 특검이 지금까지는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모조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한 평론가님. 그림에 대해서 알아야 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모조품인지 위조품인지 아니면 진품인지 알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22년 6월에 대만에서 한국인 이모 씨가 3천만 원에 낙찰되고 이거를 인사동에 있는 이모 씨에게 판매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모 씨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낙찰받은 이모 씨에 대해서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조사를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이 김건희 씨한테 갔는지 아니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한테 갔는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검찰이 쫓고 있는 이유가 김건희 씨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끝마다 거짓말했다라고 이제 그 특검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가품인 목걸이와 이것이 장모집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특검이 조사해 보니까 이게 왜 여기서 발견돼? 아, 그러면 이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소위 꼼수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와중에 서희건설 이병관 회장이 직접 자기가 진술서와 함께
진품까지 갖다 주니까 이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허를 찔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가품은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은 그래서 특검이 믿지 못하는, 진술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꼼수를 부렸다라는 부분. 그러니 그림마저도 그런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됐다. 이 점도 이상하고 모두 뭐 오빠도 그렇고요. 김건희 씨 본인도 모른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럼 누가 가져다 놨을까? 이런 부분 계속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더 곤란하게 하는 건 바로 측근들의 연이은 폭로와 자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명태균 씨, 뭐 사실은 이거 초창기부터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유명해진 얘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가 인사권과 공천권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인에게. 이 말이 좀 유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V0, V1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리고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날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2차례가량 불렀던 기억이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는 납도 3종 브로치,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까지 전해졌다고 자수했던 인물,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안가, 삼청동에 있는 안가로 나를 불렀다. 2번이나 작년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봇계 수입업자라는 서 회장, 콘스탄틴, 그러니까 바실론 비싼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본인이 사다 줬다고 하고 김건희 씨는 500만 원밖에 안 줬다. 거기에 대한 진술한 인물인데, 심지어 내게 대통령실 홍보수석 자리도 제안했었다. 정권 초의 국정 아이디어 달라는 말도 했었다. 최혜원 평론가님, 안전각까지 불렀고 김건희 씨는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거죠. 지금 삼청동 안가는 군사 비밀 시설입니다. 군사 비밀 시설은 국가의 통치권자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영부인이 거기 가서 사용했다라는 말을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김건희 씨가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명태균 씨의 이야기 중에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도 많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 소름이 끼치는 것이 인사권과 공천권을 5대5로 나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이것이 점차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대한민국 엉망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계 갖다 주고 목걸이 갖다 주고 브로치 갖다 주고 귀걸이 갖다 준 사람, 그 아들을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뭐 로봇계에 관련된 사업자를 홍보수석으로 앉히고 매간매직의 전형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 이거를 과연 몰랐다? 모르지 않았겠죠. 아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라도 밝혀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V1, V2? 아니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었다라는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원 평론가님 평가를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는 당시에 2가지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이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부인이기도 해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의 어머니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날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당시에 있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뿐만 아니라 이시원 공직비서관도 다 대통령의 참모인데 대통령 참모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명태균 씨 얘기, 공천권, 인사권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이 말에 근거가 되는 말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법률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 관련해 가지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취지의 얘기가 오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 그냥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사안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됐을까? 아무래도 자기의 어머니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 비서관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다음에 행동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고요.
저는 다만 예.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 밑에 친인척 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를 할 때 이주 전반적인 것들을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 부동산 매입도 해주고요. 또 태국에서 서울에 또 양평에 있는 집을 살 때도 그때도 다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라고 하는 그분의 특혜 채용 아닙니까?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친인척 팀장은 뭐냐면 그 가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지 못하도록 감찰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불거지니까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상직 전 의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어떤 게 나와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사적으로 이용한 거는 그건 누구냐? 결국은 문재인 전 정부 때 있었던 문다혜 씨, 이게 바로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러니까 문다혜 씨 그 가족이 국정농단해서 그걸 보고 배운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제 말씀 뭐냐면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예. 부적절한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봐야 되는지 거기에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한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떨어지는 게 문다혜 씨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이제 문정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그러니까 영부인은 그냥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따라붙는 수식어지 그 사람한테 무슨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삼청동 안가를 사용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내 집 삼아 사용하듯이 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외에 공천권 얘기라든지 여러 이야기, 이미 자기 목소리까지 나왔으니까 녹취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랑 같이 이야기 나눈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그 소위 얘기해서 남편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부인은 똑같이 공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도 공공성이 없고 그 부인은 더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치를 남편을 조종해서 자기가 했다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구속됐다 놀라죠. 저도 가까운 변호사나 뭐 이렇게 전화하는데 법률비서관이면 전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치가 그렇게 전화하면 안 되는 위치였다. 부적절했다.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게 중요하죠. 예, 그 액션 취하지 않고 개인적인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공성을 가진 힘을 사적으로 취득해서 이용한 걸 많이 봤어도 그건 못 봤어요. 하여튼 못 봤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 가족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건희 여사가 안가에서 서희건설 회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목거래하고 그다음에 뭐 브로치 그런 것들을 받은 부분을 제가 옹호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관련된 질문이 그러니까 비서관한테 전화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상의 국정농단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게 좀 나와야 되고 결국은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산하의 친인척 관리팀장이라는 분이 문다혜의 사실상 비서처럼 이렇게 활용된 부분은 이미 딱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피의자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최진봉 교수님 최근에 흘러나오는 얘기 변호인 통해서 뭐 몸이 안 좋다,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 식사도 못하고 있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상태고 내가 내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내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릴까? 이런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무슨 법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증명하는 해명도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람들한테 특히 자기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뭔가 어필하려는 시도로 보이거든요. 여론을 좀 반전시켜가지고 본인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게 참 지금 그렇게
전 국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나서 피의자로 구속된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할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죄가 없다는 증거를 내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냥 감정적으로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지지를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국론 분열을 또 획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건강이 안 좋은지 좋은지는 뭐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사를 못 받을 만큼의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아마 내일 아침에 구치소에 있는 의료진에게 진찰을 받겠다고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예. 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저런 모습으로 자꾸 이제 오늘도 원래는 부르려고 했는데 연기가 됐잖아요. 본인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겠다고 해서 연기가 된 거니까 내일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나와서는 아마 진술을 또 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간까지 쭉 연장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예, 구치소에 가서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심평 변호사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감성적인 얘기. 여기에 대해 최진봉 교수님은 특검에 나가서 진술이라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 예, 비슷한 얘기 쭉 했고요. 마지막 부분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아니냐. 한탄했던 이종훈 평론가님. 한동훈 배신자.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있는 시점에 제 생각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전 V제로는 여전히 정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도 영향을 지금 미칠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목청을 좀 높이고 있잖아요.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고 하니까 예. 그건 절대 안 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결국 범죄를 자인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비상계엄도 없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예. 그렇게 보시면 결국은 이제 그 한동훈이 모든 것이 화근이었고 한동훈 때문에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전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제 총선 때 비대위원장하고 그럴 때 그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나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갈등이 극에 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몰고 뭐 그 바람에 결국 자기가 불안해서 비상계엄까지 하게끔 만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나 다름없는 거라서 참 묘한 발언을 지금 하고 했다. 그런데 지향하는 바는 좀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를 했을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건진법사 같은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구속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쉽게 말하면 이제 통일교에서 뭐 샤넬백 받았다.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본인이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구속할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인 거겠죠. 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뭐 이제 그 현금 다발도 받은 거 아닙니까? 아, 관봉. 예. 뭐 관봉띠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에 적혀 있는 일련 번호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련 번호 기록은 다 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방 추적이 가능한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물증들이 이제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처벌 안 할 수 없는 거죠. 처벌 받는 게 마땅한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 잃어버렸다 하는 점, 그 부분 아마 법원에선 증거인멸 부분을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건진법사 집에서 방금 말씀하신 관봉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막 나온 그 빳빳한 그 돈 5천만 원 바코드까지 딱 나왔던 그 표지가 저희 기억이 나는데 그 증거 표지를 최진봉 교수님 네. 서울 남부지검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실수다 또는 뭐 그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하급 수사관이. 직원이, 예.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사관으로 임명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겠어요? 받는 과정에서 원리 원칙을 배우겠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FM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면
오래 근무한 사람보다 처음 초급으로 오는 사람들, 신입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지켜요. 증거를 보존하고 증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거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걸 버린다고요? 영화에서도 그거 버리면 네. 안 되잖아요. 저 당연히 안 교육 되죠. 안 받았는데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증거고 이게 버려지면 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린다. 만약에 정말요. 새로운 직원이라면 버리기 전에 분명히 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뭐 버려도 되는 거냐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 다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로 없어진 것처럼 지금 몰고 간단 말이죠.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검찰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남부지검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걸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 이만큼 중요한 관봉띠라고 하는 건 관봉 그 스티커나 띠는 정말로 중요한 자료잖아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하는 부분 알 수 있는. 그러면 그걸 압수수색한 물건이에요. 압수수색한 물건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리려면 뭐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돼요. 몇 년 지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저는 못 믿는다. 이거는 그냥 그 자기들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 해명 자체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는 이거 감찰 안 했대요. 검찰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감찰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같은 식구끼리 이거 봐주기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대검에서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지금 체제로서는 원래 검찰청의 감찰은 대검에서 하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걸 뛰어넘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감찰을 하겠죠. 근데 대검에서 만약 감찰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럼 저는 외부의 전문 인력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 감찰했다고 해서 감사원이든 낼 건데 이런 데서 해야지. 대검이 검찰 관련된 감찰을 대검이 한다는 걸 지금으로서는 믿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죠. 대검 감찰팀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좀 지켜보고 만약에 정말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외부에 있는 감사원이나 이런 것에서 다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맨눈으로 다시 한번 지켜보고 있으면 검찰도 반응을 하겠죠. 어쨌든 김건희 씨가 이렇게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아무래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입니다. 특검이 지금 이봉관 회장과 함께 언제 나오게 될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자수서 이상의 얘기를 할까? 네.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수서를 쓸 때는 본인의 사위가 또 검사 출신 변호사잖아요. 변호인들의 조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본인은 좀 피해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줄이고 김건희 씨나 다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미루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든지 인사청탁은 있긴 했지만 뭐 소극적으로 했다든지.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축소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더 수사가 진행되면서 압박이 들어오면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희건설도 최근에 현안을 갖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서희건설이 이제 거래 중지 상태이고 한편으로는 주택조합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도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좀 더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긴 합니다만 이봉관 회장의 진술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김건희 씨를 지난해인가요? 2번이나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다는 점. 예. 아까 사실은 이종훈 평론가께서 김건희 씨는 지금 구치소에서도 정치를 했다. 안가에서는 민간인을 만난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가를 영부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도.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뭐 간혹 사용하긴 하지만 안가를 영부인이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저는 뭐 정치평론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지난 정권에서의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왔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그런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역시 V0가 맞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가로 저 사람들 불러가지고 결국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권 개입, 뭐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의 사치욕을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 건데 그런 그 개인적인 것까지 안가를 활용해서 처리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숨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다시 드러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역시 이렇게 되면 과연 이 것만 있겠는가? 저도. 그 생각을 뭐 모든 국민들이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디올백 전에는 보니까 아크로비스타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뉴스가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안가로 옮겨간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가를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민간인이 썼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이게 국기문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자기가 대통령인 양 행세를 하고 다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죠. 안 그러면 저런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런 행동을 정말 거리낌 없이 하잖아요. 비화폰도 본인이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게 다 대통령이라고 본인이 착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행동 못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도 더 황당하고, 또 하나는 이거 이제 어쨌든 이 회장이 그걸 준 거다, 뇌물로 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뇌물을 받는 장소로 안가를 이용했다는 건 더더욱 황당해요. 그게 무슨 최소한 만나서 무슨 뭐 국가에 관한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인사청탁하고 뇌물 받고 그거 이제 무마하려고, 예를 들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했던 얘기 안 나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안가에서 했다는 게 이게 국가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건희 씨나 이런 관련된 여러 정황들은요, 지금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이제 V제로는 김건희 여사 아니었느냐 이런 기사들도 쏟아냈는데 반박할 아직까지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접견에 나섰던 심평 변호사가 전한 발언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가장 천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19일에 만났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박 교수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원래는 전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드라마 대사 같다고도 많이들 얘기했는데 남편을 만나면 꼭 끝까지 버텨달라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울 줄 안다는 그 장점도 전해달라. 박 교수님, 저희가 이 문장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심평 변호사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해서 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평 변호사 김건희 측에 의해서 이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심평 변호사의 이 전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이었고 또 그동안의 김 여사의 어떤 대응을 보면 굉장히 로우키였거든요. 소위 말하면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예. 뭐 국민들에게 뭐 죄송하다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낮은 자세를 임하는 전략을 보였었는데 심평 변호사의 전언은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또 마치 이제 맞서 싸우는 듯한 결사항전의 그런 뉘앙스마저도 느껴지는 발언들이었어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발언들은 예.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또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야 이게 속내가 나온 건지 아니면 무슨 전략이 있는 건지 이제 굉장히 이 발언의 배경이 궁금했었는데 박 교수님은 딱 이 심평 변호사 그 관련된 SNS 나오자마자 좀 이거 이상한데 이런 네, 좀 생각하신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그 대응 전략과 결이 굉장히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속내가 나온 거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이 왜곡 발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예. 대체로 왜곡이지만 특히 꼭 집어서 얘기한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발언은 김 여사가 한 내용이 아니고 심평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냥 맞장구 치는 수준이었는데 마치 김건희 씨가 발언한 것을 갖다가 옮긴 듯하게 이렇게 완전한 왜곡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변호인 측에서 무단 접견의 왜곡 전달이다 이렇게까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글쎄요, 뭐 저는 이게 심평 변호사가 발언을 주도한 건지 아니면 김 여사가 속내가 드러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두 사람 사이의 진실 공방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변호인 측이 이렇게 나섰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그 전에 로우키, 그러니까 법정에서 소위 증거물을 가지고 싸우겠다. 그리고 그 법정 다툼을 통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전략이 여전히 변한 건 아니구나. 예. 왜냐하면 그랬다라면은 이게 이 전략을 바꿔서 정말로 정치적인 싸움으로 이 싸움을 몰고 갔다. 그럴 의도가 있다라고 했다면 굳이 심평 변호사의 이 전언을 갖다가 부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일은 터졌지만
소위 말해서 사후 수습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간다면 김건희 씨 측 입장에서는 낮은 자세로 계속 갈 거였는데 심평 변호사 쪽이 좀 더 얘기를 많이 부풀렸다. 그렇죠. 이쪽에 확실하게 저는 방점을 좀 찍는. 많이 부풀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김 여사의 속내가 있었어도 예. 굳이 바깥으로 전달되지 않아야 될 내용을 살살살 긁어가지고 그걸 확장시켜가지고 언론에 소위 말해서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예. 딱 기사화시킨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김 여사의 의도가 이 안에 크게 들어있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네, 한편으로는 뭐 심평 변호사가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도 하고 있고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김건희 측도 역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에 우리 일반 대중들이 좀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사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타게 된 배경은 본인이 윤석열의 뭐 멘토다. 그거를 자칭 타칭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본인이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로서의 가치도 상승했고 자 그런 호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이 모두 영화의 몸이 된 상태인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어떤 주목을 받고 있고 화제가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그 어떤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평이라는 이자가 김건희 여사와 친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농밀하게 나눴을 대화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겠죠. 근데 그러면 왜 친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공개될 일부라도 혹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침소봉대에서 전달할 것이 뻔히 보이는 사람을 왜 만났을까? 그건 김건희 씨가 좀 시간이 좀 남아서 혹은 좀 심심해서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만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이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실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그 12월 3일 계엄이 있기 전에 윤석열 신당 창당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실의 반응이 심평은 멘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과는 거의 무관하다. 이런 정도의 그 면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과연 김건희가 신뢰,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놨을까? 일부는 뭐 심정을 던졌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상당히 이 심평 변호사가 좀 침소봉대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지금 김건희 씨는 그 본인이 내놓는 어떤 얘기도 스스로 이 재판과 수사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딩 하나하나가 다 이른바 싼티가 납니다. 뭐 배신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영광도 일반적인 영광이 아니라 무한한 영광.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만 하지 않았다면 네. 당신은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인데 예. 굉장히 싼티나는 좀 저급한 수준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걸로 볼 때 신평이나 이 김건희나 사실 도끼는 개끼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씨는 심경 변화에 의해서 아마 180도로 변화된 그 김건희의 모습으로 다시 검찰에 협조하거나 재판에 나가거나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또 발언하는 수위나 이 어떤 상황들이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큰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는 그 멘탈의 어떤 혼란 그걸 전 굉장히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정희 교수님. 지금 특히나 여권 이제 야권이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이니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에서도 이런 그 김 여사에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또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으로 해서 써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한계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뭐 소위 구속되기 전에 본인의 영상을 갖다가 쭉 봤었다. 김건희 씨가. 그리고 최근에도 자기한테 면회 와달라는 얘기가 있었다.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 투표 중이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럼 전한계 씨가 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뭐 장동혁
후보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예. 또 결국은 장동혁 후보의 장사에 또 이 활용되는 소비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윤석열, 김건희 씨는 끝까지 국민의힘 내에 어떤 보수의 어떤 동력으로서 또 불쏘시개로서 끊임없는 그 공급 그 보수의 어떤 그 동력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심평 변호사의 이런 전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전당대회에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 이런 것도 소위 말해서 윤석열 부부를 갖다가 소재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의힘 보수 이 정치판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증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정말 심오하고 중차대한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 이건 좀 과도하다고 보는 게 심평이라는 자에 대한 평판도 그렇고 전한길 씨가 하고 있는 그 행태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준 미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전한길 씨가 검찰의 어떤 수사나 조사를 받는다 가정하면 전한길 씨는 아마 정치에서 손 뗄 겁니다. 그만큼 정치가 무섭고 뜨거운 감자라는 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날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그렇더라도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임명직 최고위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공천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지금 이제 거의 이제는 정치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숙주로 해서 국회의원 배지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를 숙주로 해서 소위 대한민국 정치에 특히 극우 보수의 어떤 정치의 하나의 그 동력원으로서 활용되고 또 이용되고 또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긋지 못하다 보니 결국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소위 선거에 나오고 빅스피커 역할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생명력이 부여가 되고 거기에 공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동력을 갖는 구조까지 완결된 구조를 갖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가장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마치 이제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지나간 사람, 잊혀진 사람, 처벌받아서 구석에 처박힐 사람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선긋기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걸 자양분으로 해서 극우의 어떤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그 표면적인 것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걸 지지하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는 그런 과정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한쪽의 극단의 정치를 갖다가 대변하는 전한길 유의 그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전한길 씨가 선거에 나올 수 있을까? 공개적인 검증 때 설 수 있을까? 저는 거기 서자마자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어떤 단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에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한길 씨의 본명이 전유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한길의 본명이 전유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전유관 씨가 지방에서부터 사업을 하다가 이른바 망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부채와 그 어떤 채무 이런 관계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한 번도 검증 때 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종의 단언을 하자면 검증을 하면 전유관, 전한길 씨 두 사람 같은 사람인데 금방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방금 김대현 평론가의 말씀 계속해서 기억해 두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김건희 씨 측이 의도가 있든 없든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오늘 출석입니다. 오후 1시 반쯤에 특검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오전이 아니었던 이유가 구치소에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 건진법사라고 불리고 있죠. 통일교에 청탁받고 선물도 받았다는 그 인물. 전성배 씨는 이제 구속영장 심사까지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 통일교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김건희 측 입장에서도 불리한 게
예, 통일교 2인자예요. 2인자와 김건희 씨가 인삼차를 가지고 통화를 했다는 녹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건진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본인이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입장의 변화가 좀 있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따져보면 첫 번째는 특검의 수사가 워낙 강하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건진은 일정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거기서 자신의 양형, 감형 사유에 대한 일종의 그러니까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법적인 부분에 특검에 협조함으로써 김건희 씨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자기 살 길 가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 또 한 가지 이봉관 회장처럼.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전성배 씨 건진법사와 관련돼서 별건 수사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 별건 수사와 관련해서 전성배 씨가 상당 부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별건이 불거졌을 때 거기에 연루되는 사람들 또 본인이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본인이 만세하고 백기투항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그러면 일정 정도 검찰이나 지금 특검에서 그러면 그 단계까지 거기까지 당신의 협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해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또 다른 그 혐의를 지금 특검이 잡고 있다. 예를 어느 쪽 소스에서 받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과거에 공기업 형태였으나 지금 현재는 일반 기업으로 변형돼 있는 기업의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고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수의 관계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를테면 여의도 어디 뭐 주변 가사 이런 데서 예. 언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특검이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전시 그 문자 내용, 가족 간의 문자 내용에도 천한 몫으로 이제 대통령실에 누구를 추천했다.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좀 기억이 나는 대목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가 오늘 세 번째 소환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뭐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두 가지.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조작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죠?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떠미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증이 명확하거나 개인적인 청탁, 뇌물 이런 증빙이 명확한 부분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증거를 가지고 다투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진술 거부권을 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그 여사라는 직위죠. 그러니까 직책도 아니고 보통 뭐 부여된 그 역할, 롤인데 예. 이거를 넘어서는 그 법적 권한이 없는 예를 들어 공천과 관련된 것 또는 뭐 본인이 직접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제3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영향력을 남편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자신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없다.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해준 겁니까? 남편의 영향력인 거죠. 결국 남편한테 떠미는 듯한 이런 이제 전략인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본인의 어떤 그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잡은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본인이 인사차 이렇게 매정하지 못해서 받은 것. 이런 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이 행사된 것 이런 부분들은 내가 권한이 없는데 무슨 권한을 행사하겠냐 하도 얘기하니까 들어준 것뿐이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도 뭐 구체적인 물증을 들이밀거나 증거를 들이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법정 가면은 법정에서 증거 다툼을 통해 가지고 나는 죄가 없는데 입증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권한 행사와 관련돼서는 나는 그런 권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류로 나가는 그런 그 두 가지 방식의 전략을 끝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쪽으로 전략을 가다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김건희 씨는 이제 구속 기간도 오는 31일까지도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특검도 이제 기소를 해야 될 텐데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벌써 이제 내란 특검도 있고 최상병 특검도 있는데 원래 예측 이제 내란 특검이 좀 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 김건희 특검에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특검을 연장하자 그런 안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유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강력 반발도 있지만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깔끔하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뭐 저는 정치권이 먼저 뭐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한두 개 수사를 해도 뭐 1년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16개 거기다가 하면 할수록 이게 무슨 양파도 아니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뭐 60일에서 90일 하다가 30일 연장하고 또 30일 연장하고 과연 그 안에 끝날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연장할 땐 연장하더라도 그리고 법을 바꿀 땐 바꾸더라도 저는 이것이 정치권이 먼저 논의되면은 모양새가 좀 안 좋다. 결국은 특검이 요청을 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좀 연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법이 이제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그 연장을 하는 모양새가 났지. 예. 마치 특검은 열심히 수사만 하고 있고 민주당이 의혹이 나오니까 이거 되겠어? 더 시간 더 줄 테니까 더 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야당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끌려는 거 아니냐. 시간 끌어서 결국은 지방선거까지 태우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가 다 공감은 합니다. 16개 사안에 까도 양파처럼 새로운 게 나오니 시간이 부족하겠구나. 국민들도 양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치권이 설레발치기보다는 특검이 수사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라. 그러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정치권이 논의하는 게 맞다. 저는 순서는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